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댁 식구 5명이 또 우리 집으로 설을 쇠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친정행 비행기 표부터 예매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그들을 견뎌내지 않기로 결심했고, 저의 이 결심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신중하게 골랐던 아이보리색 가죽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로 정신없었던 하루를 보낸 뒤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있었죠. 90제곱미터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체에는 아직 희미하게 새 페인트 냄새와 거실 테이블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나무향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시작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분 좋은 향기였죠. 얼굴에 붙인 차가운 마스크팩 덕분에 마음은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이지 오롯이 저 혼자만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천금같이 귀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남편 지훈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저는 천천히 마스크팩을 떼어 티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기분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죠. 저는 거실 천장 조명이 눈부셔 살짝 눈을 찌푸렸습니다.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응,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한번 맞춰봐. 지훈 씨는 전화기 너머로도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참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웃음소리였죠.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설 보너스 받았어요. 저는 짐작 가는 대로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막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개구쟁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부러 애를 태웠습니다. 보너스는 당연히 받았지. 근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이야. 올해 우리 이세 아파트에서 설 제대로 쇠게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썩은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던 몸이 한계까지 잡아당긴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설을 제대로 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설명해봐요. 애쓰명해봐요. 박하는 때 바웃음이 있다. 바웃음형 바웃음이 있다. 그르다르를 바웃음이 있다. 지훈 씨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준호네 식구들, 그러니까 동서랑 조카들까지 우리 집으로 설세러 오신대. 어머니가 방금 전화하셨는데 새집 구경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명절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시라고 했지. 총 6명이야. 올해 우리 집 정말 시끌벅적하겠다. 저는 목에 무거운 것이 꽉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6명, 또 6명. 지훈 씨가 무심코 내뱉은 총 6명이야. 라는 말이 어찌나 가볍고 천진하게 들리는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단지 6이라는 숫자와 가족 모임이라는 단어만 볼 뿐 그 6명이 작년 설에 제게 안겨준 끔찍한 기억과 피로감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아주 천천히 폐속의 근육 하나하나가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느리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상의까지 할 일이야? 어머니가 오시겠다는데
지훈 씨는 제 질문에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서 오신다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리고 이제 우리 집도 넓잖아. 방도 3개나 되는데 어머니랑 준호네 식구들이 와서 같이 설 쓰는 게 뭐 문제 될 거 있어?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방이 3개죠. 하나는 우리 부부의 안방, 다른 하나는 아들 민준이의 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입니다. 서재는 제가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이자 아주 가끔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예비방으로도 쓰였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 외곽에 있는 100제곱미터짜리 낡은 주택에 살았는데 그때도 집이 좁아서 손님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불평, 누가 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고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 시내에 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 집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고 우리 2사람이 함께 짊어지고 함께 옛집을 팔고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이 집이 당연히 가장인 아들 지훈이 혼자 힘으로 산 큰 집으로 보였던 거죠. 작년 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잊었어요. 저는 평정심을 잃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알아요? 섣달 금음 이틀 전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 꼭 식모살이하는 사람 같았다고요. 동서는 제 방을 차지하고 잠자리 타령이나 하고 어머님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모진 말을 전화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스러운 감정은 흉터처럼 남아서 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그랬듯 저를 달래려는 익숙한 한숨이었죠. 에이, 여보, 다 지난 일이잖아.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건데 작년엔 좀 정신없긴 했지만 올해는 집도 넓어졌으니까 다들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당신은 꼭 작년 일이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말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유난 떤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희생해야 할 사소한 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서 아내의 노고와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아, 음력 12월 22일에 오신대. 좀 일찍 와서 집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어머니가 고향 특산물도 몇 가지 사서 오신다던데. 지훈 씨는 즐겁게 말했습니다. 음력 12월 22일. 작년보다 더 일찍 와서 더 오래 머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 청소를 도와준다는 시어머니의 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에게 온갖 일을 시킨 다음 태연하게 가장을 위해 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당연히 시중 들어야 한다고 선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집에 와요. 와서 얘기해요. 응, 금방 갈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분 풀어. 설이잖아. 지훈 씨는 자신만의 맹목적인 낙관주의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집은 저와 남편의 결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들이 아늑한 설을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곧 전쟁터가 될 참이었습니다.
제가 시중드는 하인이자 보초병이 되어야 하는 투기장 말입니다. 음력 12월 22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무례한 손님들이 들이닥칠 그날,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동의하는 척, 받아들이는 척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설은 절대로 예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행기표 예매 앱을 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릴 자격이 있는 설을 보낼 겁니다. 지훈 씨는 30분쯤 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스크팩을 정리하고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스크팩을 정리하고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방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며 놀고 있었죠. 지훈 씨는 들어오자마자 외투를 벗어 소파 등받이에 휙 던지고는 제게 달려와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내 기분 안 좋은 거 다 티나네. 그래도 너무 언짢아 하지 마. 당신 피곤한 거 알지만 설이잖아. 즐겁게 보내야지. 일단 여기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확실하게. 저는 냉정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태도를 본 지훈 씨도 더 이상 농담을 할 수 없었는지 의자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뭐 불만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불만이요? 지금 저한테 뭐가 불만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전 우리 가족이 작년 같은 끔찍한 설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집이 넓어져서 다들 편할 거라고 했죠. 그럼 6식구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저는 이 질문이 남편을 당황하게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방이 3개. 하나는 우리 부부 침실, 다른 하나는 민준이 방, 나머지 하나는 서재 겸 창고방으로. 그곳에는 제가 간이 침대 하나만 놓아두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1명 정도만 받을 생각이었죠. 그건 내가 다 생각해놨지. 지훈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재에 접이식 더블 침대 하나 더 놓으면 준호네 부부랑 애들 둘 자기에 충분하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되지. 우리 소파 크잖아. 어머니가 편하게 누우실 수 있을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을 거의 2주 동안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게 한다고요? 어머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신 동생 부부가 큰아들 집에 와서 어머니가 변변한 잠자리 하나 없이 소파 신세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소파도 넓은데. 지훈 씨, 당신이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집이 좁았을 때도 당신이 어머니께 침대 내어드리고 당신은 나랑 같이 소파에서 잤잖아요. 올해는 방이 3개나 되는 아파트인데 어머님이 거실에서 주무시는 걸 용납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 나이 들어서 밖에서는 잠 못 잔다. 조용한 방이 필요하다고 하실걸요? 지훈 씨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특별 대우를 요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부엌 소음, 손주들 떠드는 소리에 방해받을 수 있는 거실에서 주무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말인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엔 접이식 싱글, 침대 2개랑 아이들용 작은 매트리스 하나만 준비했어요. 당신 동서, 그 여자 성격에 그 서재방을 만족할 리가 없어요. 작년처럼 민준이 방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핑계로
제 화장품이랑 액세서리를 싹쓸이해 가겠죠. 제가 막으면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고요. 여기까지 말하자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비아냥과 혐오감이 묻어났습니다. 작년의 그 모든 일들이 제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멋대로 탐내고 내 노력을 무시하고 무급하녀 취급을 받는 그 느낌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몹시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얘기해. 작년 일은 이미 지났잖아. 걱정 마. 올해는 내가 어머니랑 동서한테 단단히 말해놓을게. 동서한테는 당신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똑똑히 말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나설게. 내가 당신 지켜줄게. 약속해. 지훈 씨의 약속은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는 그런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그는 그저 맹목적으로 효심이 깊은 아들이자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보다 친정 식구들과의 거짓된 평화를 우선시하는 나약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참으라고 애원했을 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맞설 용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고 천천히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동서가 제 물건 훔쳐가는지 밤중에 일어나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생활 더는 못하겠어요. 그 6식구를 위해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무급하녀 노릇도 이제 싫다고요. 알겠어요? 저는 말을 멈추고 그의 굳어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올해도 작년과 같다면 차라리 민준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설세는 게 낫겠어요. 당신 식구들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요. 전 아무 의견 없으니까. 이것은 경고였지만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훈 씨의 결정을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와 약속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가 제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지훈 씨는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풀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여보,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래. 당신 뜻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친정 갈 생각은 하지도 마. 설에 아내랑 아들 없으면 나 설세는 기분 안 날 거야. 마음대로 해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뿐이에요.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등을 돌렸습니다. 곤란한 표정의 지훈 씨를 홀로 남겨둔 채 저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서운하게 하는 이 차라리 제가 고생하는 쪽을 택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이미 굳은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 제가 많은 공을 들여 꾸민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명 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서울 외곽의 100제곱미터짜리 낡은 주택을 샀습니다. 그 집은 수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우리 부부의 돈과 저희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말이었죠. 집은 큰 재산이다. 여자는 이름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해두는 게 편하지.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느리는 결국 남이잖아.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남편을 존중하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낸 돈이 남편보다 적지 않았음에도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을 올리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모아 서울 시내에 이 90제곱미터짜리 방 3개 아파트를 샀습니다. 면적은 조금 줄었지만 상업적 가치와 잠재력이 더 높은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은 우리 부부의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고치던 그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지훈 씨는 출장이 잦았고 모든 일은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직접 타일 하나, 커튼 하나를 고르고 90제곱미터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1제곱센티미터까지 계산했습니다. 방 3개짜리 이 아파트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만든 옷장, 유리로 된 화장품 진열장, 모두 제가 몇 년간 아껴서 하나씩 사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민아의 눈에는 제 모든 노력이 부정당했습니다. 돈은 남자가 버는 거고 여자는 그냥 장이나 보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이나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늘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꾸민 인테리어 사진 몇 장을 찍어 친정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제삿날에 시어머니께 그 사진을 무심코 자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저와 지훈 씨에 대한 관심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더 자주 걸어오셨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테리어 가격, 아파트 크기, 창밖 전망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새 집이 그렇게 넓다며? 수억 원은 좋게 했겠구나. 우리 아들 참 대단해. 역시 집안의 가장이야. 저는 그 말의 속뜻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전적으로 아들의 공이며 아내인 저는 그저 덤일 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댁 식구들 전체에게 매우 위험한 심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파트를 단지 지훈 씨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점령할 수 있는 휴양지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들이 샀으니까요. 저는 장난감에 몰두해 있는 아들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올해 7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민준이는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작년에 동서의 두 아이가 민준이 침대를 차지하고 한밤중에 민준이 장난감을 훔쳐가던 그 광경이 저를 극도로 마음 아프고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지만 자신만의 물건과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침해를 당한 후 아이는 설이 지난 며칠 동안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다 놀고 나면 잘 정리해야 해. 저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 이번 설에도 사촌 누나랑 형 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기대감 대신 얼굴에 살짝 슬픈 기색이 어렸습니다. 엄마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아들 편하게 놀아. 여긴 우리 집이잖아.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누나랑 형 싫어요. 허락도 안 받고 제 장난감 막 가져가요.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모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 이 보금자리가 다시는 제 아들이 불안하고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장소가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움트던 결심은 이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떠나야 한다. 단호하게
새 아파트에 대한 시어머니의 관심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소유권을 확립하려는 의도적인 탐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지훈 씨의 휴대폰은 거의 매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들은 안부를 묻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녀의 서울 방문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엄마 새집 구경 한번 시켜주렴.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설날이 다가오자 그녀의 말투와 전화 빈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아, 이번 설에는 꼭 집에 있어야 한다. 엄마가 너희 부부랑 같이 설쇠로 올라갈란다. 새집도 넓으니 올해는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제대로 명절 한번 보내자. 그녀는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습니다. 지훈 씨가 우물쭈물하며 완곡한 거절의 말을 찾고 있을 때 그녀는 서둘러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오래 머물러야 직성이 풀리겠다. 아, 그리고 준호랑 미나도 애들 데리고 서울 설 분위기 좀 쐬고 싶어 하더라. 너희 부부가 온 식구 잠자리 좀 마련해 놔라. 지훈 씨에게서 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가족 모임이나 새집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아파트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며느리인 미나에게 큰아들에 대한 자신의 아량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지훈 씨의 동생인 준호와 그의 아내 미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미나는 작은 며느리로 입에 발린 말을 잘하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출 줄 알았으며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 덕에 미나는 당연히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말수가 적고 직설적이며 아첨을 싫어하는 저 수지는 그녀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댁에서 저는 항상 기여한 것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자는 그냥 집이나 잘 지키고 애나 잘 보면 되는 거야. 큰일, 큰돈은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녀가 우리 집들이 날 모든 친척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항상 며느리, 지훈이 마누라,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애라고 불렀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아기는 없어. 그냥 내가 가장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려는 것뿐이야.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고 함께 빚을 짊어지고 함께 땀 흘려 이 집을 산 아내인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제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력 12월 22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애써 만든 모든 편의시설과 사적인 공간이 있는 이 아파트가 곧 무례한 군대에게 점령당할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널브러진 여행 가방, 온 집안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 그리고 공간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22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탈출 계획은 비밀스럽고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반항하고 있다는 어떤 낌새도 지훈 씨에게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다시 한번 인내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현금 상당액을 인출해 미니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음력 12월 22일 서울에서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바로 가는 왕복 항공편을 선택했습니다.
비행 시간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침 8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시간이면 저와 아들이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모든 귀중품을 잠그고 공항에 도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표를 예매하고 휴대폰으로 예약 코드를 받았습니다.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꺼진 휴대폰을 보며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거나 얽매인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탈출구를 찾았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 씨의 이른바 가족 화목을 위해 저 자신이나 아들의 평온함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미소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를. 음력 12월 22일은 금방 다가왔지만 제 악몽의 근원은 바로 작년 설이었습니다. 올해가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2번째 해였지만 그들의 무례함과 혼란에 대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섣달 금음 이틀 전의 기억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제가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준비하고 지훈 씨가 제사상을 닦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훈 씨가 신이 나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녁 늦게나 도착하실 줄 알았는데 지훈 씨의 가족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커다란 천 가방을 든 채 맨 앞에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지훈 씨의 동생 준호와 언제나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동서 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두 아이, 큰딸 서연이와 작은 아들 서준이가 뒤따랐습니다. 두 아이는 얼굴이 꾀죄죄했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6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행 가방 6개, 커다란 여행용 가방 3개, 그리고 음식, 이불, 잡동사니가 담긴 수많은 비닐봉지가 함께였습니다. 6사람과 산더미 같은 짐은 제 거실 한 구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갈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창고처럼 비좁고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짐을 안으로 들일 틈도 주지 않고 제가 문가에 놓아둔 작은 매와 화분을 손으로 휙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제가 보기엔 어색하고 소유욕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작아도 따뜻하고 화려하게 잘 꾸며놨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내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자. 아들. 그녀는 마치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저 앞에서 이 모든 성과가 전적으로 자기 아들의 것이라고 선언하듯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로 답하려 했지만 미소는 입가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주버님, 동서도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셨으면 마실 거라도 준비해뒀을 텐데요. 저는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동서 미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소중한 원목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무심코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버스를 타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신나는데요. 여기 형님 댁에 오니 시골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저는 지훈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짐을 나르느라 바빴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생활 공간에 퍼지기 시작한 무례함과 무질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랑 식구들 소파에 앉아서 쉬시라고 해요. 제가 차 좀 내올게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이 실행되기도 전에
앞으로 닥칠 피곤하고 서러운 날들을 예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작년 설의 악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똑똑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제 인내심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거실에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항상 얼룩 하나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관리하던 아이보리색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조카 서연이와 서준이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손에 든 채 온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장 불쾌하게 만들었고 제 집에 대한 첫 번째 모욕이었던 것은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지훈 씨를 제외한 6명. 모두가 실내용 슬리퍼로 가라. 신을 생각도 없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크솟고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아빠진 고무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밑창은 다 닳아 있었고 시골에 누런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운동화를, 두 아이는 어지럽게 뛰어다니며 더러운 슬리퍼를 하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현관에 모든 사이즈의 새 실내용 슬리퍼를 가지런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 슬리퍼 신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새솜 슬리퍼를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슬리퍼를 한번 보고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낡은 슬리퍼를 내려다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다. 며느라. 난 이 신발이 편해. 갈아 신기 귀찮다. 시골 흙은 다 말라서 더럽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소파 안쪽으로 발을 들였고 저는 타일 바닥에 작은 흙자국이 묻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럽고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고 무심하게 거절한 것은 저에게 있어 그들이 모든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할 권리가 있을 정도로 친밀하다는 태도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자 미나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희 그냥 편하게 있을게요. 형님 슬리퍼 너무 예뻐서 설에 손님 오시면 신으라고 남겨둬야죠. 그녀는 마치 제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사촌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방에 널린 더러운 신발을 보고 아이는 자기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어른들께 인사해야지. 지훈 씨가 불렀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 형성되고 있는 난장판에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나는 저와 지훈 씨가 늘 영화를 보던 가장 긴 소파를 재빨리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널브러진 짐을 치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제가 설 특집 음악 방송을 틀려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켜서 축구 채널로 돌렸습니다. 제 아파트는 불과 15분 만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제가 새로 산 테이블 위에 턱 올리고 마치 자기 전용 발 받침대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거실을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6사람의 짐은 통로를 막을 정도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냥도 제가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낑낑대며 여행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랑 동생들 막 도착했으니까 좀 쉬게 해. 어차피 우리 집인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또 그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내의 피곤함만 볼 뿐
사적인 공간에 대한 모욕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짐을 계속 정리하며 마지못해 방구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쾌함은 뚜껑 없는 주전자 속의 물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짐더미와 씨름하며 거실의 질서를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여행으로 피곤하다고 선언했던 시어머니는 다른 오락 활동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집에 화투 있냐? 서울까지 와서 설에 화투 한 판 안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애들도 다 한가한데. 지훈 씨는 큰 여행 가방을 구석으로 옮기다 말고 어머니의 질문에 바로 돌아섰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집에는 화투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거의 안 쳐서요. 제가 이따 나가서 사올게요. 저는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네. 어머니. 맞아요. 저희는 화투를 안 쳐서 집에 없어요. 그리고 여긴 아파트라. 화투 치다가 시끄러우면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는 일부러 이웃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조금이라도 체면을 차릴까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체면을 차릴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것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애가 집에 설에 칠 화투 한 짝도 없다고? 그 화투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아끼냐? 설에 화투 한 판 안 치면 1년 내내 재수 없는 거 몰라? 새 집에 이사 와서 이렇게 궁상맞게 살림을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제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화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큰 잘못이자 살림하는 사람의 부족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공개적인 질책에 제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 제가 항상 부족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끼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화투 치는 습관이 없어서요. 저는 애써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보고 재빨리 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아파트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죠. 그래도 어머니가 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마트에 가서 새 거 하나 사올게요. 어머니랑 준호, 미나랑 같이 치세요.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미나가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도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설인데 재미로 치는 거죠. 형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즐겁게 지내요.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에 바늘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지훈 씨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방식에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지훈 씨가 가장이고 저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아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화투를 사러 가겠다고 하자 얼굴이 조금 풀렸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죠. 그녀는 지훈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를 향한 비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봐라. 내 며느리 좀 봐. 앞뒤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설에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를 해놓다니 그나마 지훈이가 알아서 챙기니 다행이지. 며느리는 살림을 잘해야지 저렇게 뻣뻣해서야 집안에 화목이 깃들겠니. 그녀의 말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듯 한 글자 한 글자 귀에 밝혔습니다. 저는 마치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는 아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노력이 부정당하고 제 위치가 무시당하는 그 감정이 다시금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그의 굴복은 제 안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화투를 사러 가겠다고 나서자 시어머니는 즉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화투를 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서 밀려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지훈아, 화투 사와라. 좋은 걸로 사와. 애들이 지금 한창 치고 싶어 하니. 어서 서둘러. 그녀는 단호한 명령조로 지훈 씨를 재촉했습니다. 지훈 씨는 열쇠를 들고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제가 자잘한 물건 몇 가지가 부족해서 그에게 더 사올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무례한 행동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며느라, 너는 거기 서서 뭐 하냐? 엄마 배고프다. 애들도 오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먹고 쉬어야지. 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 차려라. 그녀는 노골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섣달 금음 이틀 전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니었고 저는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아직 쉬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긴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언제 할지는 그녀가 마음대로 지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2시 조금 넘었어요. 저희는 보통 저녁을 늦게 먹어서요. 뭐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요기하시게 해드릴까요? 저는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책을 제안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불쾌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배달 음식이냐? 설인데 바깥 음식을 사 먹어? 집에 부엌도 있고 쌀도 있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식구들 먹을 밥을 해야지. 수진아, 너 어서 부엌에 들어가. 엄마 배고파 죽겠다. 단순히 거친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문을 나서려던 지훈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저를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의 팔을 붙잡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는 가지 마라. 지훈아, 제 저를 가리키며더러 밥하라고 해. 너는 남자고 이 집 가장인데 쉬어야지. 1년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에서 별로 한 것도 없는 며느리 같은 애가 알아서 부엌에 들어가 식구들 시중을 들어야지. 너는 그냥 여기 앉아서 동생들이랑 화투나 쳐. 쟤는 집안일 해야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다니요? 저도 일하고 돈 벌고 같이 빚 갚았어요. 제가 지훈 씨랑 동생들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의 반항에 시어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눈을 부릅뜨고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지훈이 반만큼이라도 돈을 벌어와? 며느리는 남편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지. 네가 큰 며느리인데 그 태도가 뭐야?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훈 씨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힘으로 잡아 끌어 거의 거실에서 부엌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그만해. 나랑 같이 부엌으로 가자.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부탁할게. 지훈 씨는 간절하게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어렸지만 아내를 위한 보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 일이 커져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과 바로 제 남편의 나약함으로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뭘 참아요? 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저 여자 미나를 가리키며도 거기 앉아서 비웃고 있었잖아요. 못 봤어요? 당신은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못 해주는 거예요? 지훈아, 알아.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한들 해결되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는 상투적인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이 순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조용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됐어. 내가 어머니 화투부터 사다 드릴게. 당신은 밥 준비하고 있어. 내가 와서 바로 도와줄게. 지훈 씨는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홀로 서서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 기구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트집 잡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지훈 씨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켜주기 위해 저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작에는 분노와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끓기도 전에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화투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왔어. 밥은 어디까지 했어? 그는 애써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미소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저는 밥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계속 밥해. 나는 잠깐 나갔다가 바로 와서 도와줄게.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시어머니와 준호, 미나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화투패 섞는 소리, 그리고 첫 판을 이긴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제 아파트, 제가 애써 가꾼 조용한 공간은 이제 시끄럽고 혼잡하고 무례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채소를 볶고 있을 때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라, 밥은 아직 멀었냐? 뭘 그렇게 꾸물거려? 엄마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밥 기다리느라 화투 치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 굼떠? 저는 몸을 곧게 펴고 가스레인지를 끈 뒤 부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돌아보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예의 바르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닫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지훈 씨가 즉시 일어나 제 말을 거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 먼저 요기하시라고 반찬부터 하고 있는데 국만 끓이면 다 돼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샅샅이 살피는 눈초리였습니다. 반찬은 무슨 반찬? 밥상에는 국도 있고
나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어야지. 뭘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하나씩 만들어? 설인데 온 식구가 먹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내봐. 배고파 죽겠다. 그녀는 화투패와 담배꽁초로 뒤덮인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준호와 미나도 거기에 앉아 마치 제가 광대짓이라도 하는 양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바로 차려드릴게요. 그런데 국 끓일 시간 15분만 더 주시겠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있는 거라도 당장 내와. 배고프다고. 며느리는 식구들 식사 시간을 책임질 줄 알아야지. 제멋대로 하면 안 돼. 어서 밥이나 퍼와. 꿈을 대지 말고. 그녀의 명령은 요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즉시 시중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요. 드시고 싶다니 드리죠. 하지만 이 모욕은 절대 잊지 않겠어요. 10분 후 저는 밥솥과 가장 간단한 음식들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만약 너무 정성껏 차리면 그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요기하기에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6벌의 수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 준호, 미나, 그리고 지훈 씨까지 4사람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고 즉시 제게 다가와 국그릇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내가 들게. 당신은 민준이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근처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재빨리 지훈 씨의 팔을 잡아 단호하게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 아들은 쉬어야지. 네가 왜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하려고 해. 그녀는 권위 가득한 큰 소리로 말했고 그 때문에 준호와 미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의 손을 잡고 그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마치 그는 귀한 손님이고 저는 하인인 것처럼. 며느라.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저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크고 공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서 민준이 불러 밥 먹이고 너는 여기 앉아서 네 남편이랑 동생들 밥이랑 반찬 챙겨줘. 알아서 잘해야지. 내 남편 지훈이는 1년 내내 고생했으니 쉬어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한번 던진 뒤 제 낡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부엌에 들어가서 남편, 시어머니, 동생들 잘 챙겨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알아서 잘해. 어른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녀의 선언은 아파트 전체에 크고 공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식탁에 앉아 제 편을 들어주거나 끼어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제 눈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비웃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목적을 달성한 듯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노력, 희생, 기여를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제 자신의 집에서 제 주인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어머니에게 반박하거나 지난 몇 년간 자신과 함께한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른바 가족 화목을 지키기 위해 그 공개적인 모욕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 씨,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서 민준이 불러와. 부탁이야. 그의 고갯짓과 애원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수천 마디 모욕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제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하녀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무서운 침묵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파트를 뒤덮은 긴장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눈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여기 앉아서 어른들이랑 밥 먹자. 할머니께 인사드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돌아와 있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씹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육볶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짜? 며느리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기도 좋은 걸로 고를 줄 모르고 미나는 먹는 데만 집중했고 가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 모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제가 반항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고 제가 침묵하면 그들은 영원히 저를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에 매달렸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었고 거실에서 중단했던 화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부엌으로 들어올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지훈 씨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척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당신은 가장이니 쉬어야 하고 저는 한 게 없으니 시중 들어야 한다고요. 나가서 당신 가족들이랑 화투나 치세요.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게 둬서는 안 됐는데 미안해. 지훈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 떼지 마요. 저는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제 자신의 집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게 내버려 둔 거? 어머니가 두려워서 저한테 등을 돌린 거? 지훈 씨, 당신은 전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여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어차피 한 가족인데 이미 벌어진 일 그냥 조금만 참아줘. 내가 설 끝나고 어머니랑 따로 얘기할게. 어머니한테 설명해 드릴게. 지금은 그냥 화목하게 지내자. 내가 빌게, 수진아. 지훈 씨의 한 가족과
인내라는 두 단어는 어찌나 씁쓸하게 들리는지 그는 항상 그 두 단어로 저를 올가매고 그의 가족의 불공평함, 모욕,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는 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차피 한 가족이죠. 하지만 지훈 씨, 제가 참는 건 이번 한 번뿐이에요. 제 말 똑똑히 기억해요. 내년 설에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등을 돌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말이 지훈 씨 가족의 습관과 불합리함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불공평함과 굴욕감을 삼켰습니다. 저는 단지 화목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제 자신의 집에서 무급하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마친 저녁 식사 후 시댁 식구들은 화투판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청소와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문을 닫고 서재 커튼을 쳐서 저만의 사적인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적인 공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제가 침실에서 보석함과 화장품을 옷장 깊숙이 숨기고 있을 때 동서미나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마치 자기 방인 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미나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서 비웃던 모습과는 달리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형님 한가해 보이셔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는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서. 왜 노크도 안 했어? 지금 물건 정리하느라 좀 어수선한데. 미나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방 안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침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 화장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몇몇 비싼 향수와 립스틱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쓰시는 물건들 다 좋은 것들이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가까이 다가가 제가 새로 산 명품 향수병을 허락도 없이 집어들고 감상했습니다. 이 향수 한정판 맞죠? 향이 정말 좋네요. 형님은 정말 고급스럽게 사시네요. 저는 미나의 그 무례하고 태연한 태도에 약간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적이 단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건 지훈 씨가 선물해 준 거야. 동서도 마음에 들면 한번 뿌려봐.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희히 웃으며 아낌없이 자기 손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정말 통이 크시네요. 그리고 그녀는 제 유리 화장품 진열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진열장은 특별히 디자인된 것으로 투명한 유리문 안에는 제가 힘들게 모은 비싼 스킨케어, 크림, 세럼, 마스크팩 컬렉션이 들어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제가 사려고 했던 유명 브랜드 X사 스킨케어 세트가 있네요. 이거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미백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격도 엄청 비싸죠? 저 조금만 써봐도 돼요? 여기 오느라 스킨케어 제품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그녀는 조금만 써본다고 가볍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 화장품 세트 전체를 삼킬 듯이 진열장 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미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빌려 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써버리거나 아예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빌려 쓴다고 말하지만 그 세트는 내가 새로 산 건데 아직 상자도 안 뜯었어. 동서.
저는 그녀의 관심을 돌리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내 피부에만 맞아서 동서 피부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쓰는 일반 수분 크림이라도 쓸래? 저는 서랍을 열어 그녀에게 평범한 수분 크림 튜브를 꺼내주려 했지만 미나는 재빨리 거절했습니다. 일반 크림은 뭐하러 써요? 형님, 제 피부는 예민해서 저런 고급 크림만 맞아요. 형님, 그냥 한번 써보게 해주세요. 정말 조금만 쓸게요. 맹세해요. 어차피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지훈 씨, 한 가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것을 저를 압박하는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뻔뻔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동의하면 화장품 세트 전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 그렇다면 저기 파란색 작은 병 꺼내서 써. 난 괜찮아.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 병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열장 문을 열고 수분크림 병을 꺼내면서 동시에 수분 마스크팩 2상자와 심지어 제 비싼 안티에이징 세럼까지 챙겼습니다. 형님, 이 세럼도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같이 좀 쓸게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정말 제가 만난 최고의 형님이에요. 그녀는 그 모든 제품을 자신의 작은 핸드백에 쑤셔넣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자신의 방에서 대놓고 강도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설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서 미나가 막 닫고 나간 문을 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싼 화장품 3가지를 가져갔습니다. 크림 1병, 마스크팩 2상자, 그리고 세럼 1병. 모두 제가 힘들게 아껴서 산 명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려 쓴다고 했지만 그것들을 개인 핸드백에 쑤셔 넣는 행동. 그녀는 빌려 쓴다고 했지만 심지어 제가 방금 상자도 뜯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제품들까지 챙기는 모습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미나의 뻔뻔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제가 완곡하게 거절한 후에도 제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진이가 동의했다고 선언하고는 멋대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된 예의와 인내심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화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재산 강탈 행위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미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 집에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지훈 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화투패 섞는 소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화투를 치면서 제게서 훔친 비싼 휴대폰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은 소파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 저는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갑고 단호해서 화투를 치던 4사람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즉시 평온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형님.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어요. 동서, 내 방에 와서 화장품 빌려 쓴다고 했지? 근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와 마주섰습니다.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잊은 거요? 저 잊은 거 없는데요. 형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했잖아요. 형님은 정말 최고의 형님이라니까요. 고맙다는 인사는 잊지 않았지만 그걸 다 가져가도 되는지 허락받는 걸 잊었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물건들,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아직 뜯지도 않은 것도 있어. 아주 비싼 거고 내가 써야 하는 것들이야. 나는 잠깐 써봐도 된다고 했지. 다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어.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쾌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시끄럽냐, 며느라? 설인데 그깟 크림 한 통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거냐? 동서지간에 그 정도도 양보 못해? 어머니,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최소한의 규칙 문제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서서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제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제 화장품을 멋대로 가져갔어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수 없어요. 어머니, 미나는 즉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억울함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빌려 쓴다고 했잖아요. 시골 내려갈 때 돌려드리려고 했다고요. 형님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깟 물건 몇 개 가지고 꼭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만드시네요. 미나의 말에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걸 네 핸드백에 쑤셔 넣었는데? 왜 아직 뜯지도 않은 것까지 가져갔는데? 동서. 빌려 쓴다는 건 여기 두고 조금씩 쓰는 거지. 내 행동은 내 물건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지훈 씨가 그때서야 서둘러 일어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해, 수진아. 동서. 형님한테 물건 돌려드려. 네가 잘못했어. 어서 형님한테 물건 돌려드려. 동서. 동서 형님한테 물건 돌려드려. 지훈 씨는 미나에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제게 양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지훈 씨가 제 편을 조금 들어주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핸드백에서 화장품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여기요, 돌려드릴게요. 맹세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형님 물건에 손끝 하나 안 댈게요. 형님 정말 무섭네요. 디루꺼루꼬루루꼬루 덜리꺼루토로. 미나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저는 그냥 조금 빌려 쓰려고 한 건데 형님이 너무 심하게 구세요. 시어머니는 예뻐하는 며느리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즉시 나섰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깟 자질구레한 물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네가 그러면 집안 분위기만 망치잖아. 설인데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동서한테 양보도 못해? 어머니, 저는 뻔뻔함에 양보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몸을 숙여 화장품 3개를 집어들고는 그대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건 3개는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제 인내심은 그들을 더욱 뻔뻔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화장품 분쟁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해졌습니다. 미나와 시어머니는 화투판으로 돌아갔지만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힐끗힐끗 째려봤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피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피했습니다. 새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힐끗 째려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화장품, 향수, 귀중한 보석을 미리 사둔 미니 금고에 넣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약속이나 존중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샤워를 마친 미나가 다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좀 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실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형님,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미나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동서, 그냥 여기서 말해. 미나는 머뭇거리며 침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공들여 고른 고급 원목 옷장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목 옷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가구였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산 것이었습니다. 아, 형님. 옷장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옷장은 처음 봐요. 어디서 사셨어요? 미나는 무심코 옷장문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이건 서울 외곽에 있는 목공소에서 맞춤 제작한 거야. 저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오, 맞춤 제작이요? 엄청 비쌌겠네요. 흑단목이 귀한 나무라고 들었는데 형님은 정말 물건 볼 줄 아시네요. 안에도 예쁜지 보고 싶어요. 문 한번 열어서 보여주세요. 미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화장품에서 실패하자 그녀는 옷과 액세서리로 목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 옷장에는 옷뿐만 아니라 제가 소중히 보관하는 명품 가방, 실크 스카프,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긴다면 그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빌렸을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동서. 제 목소리는 딱딱해졌습니다. 옷장은 내 사적인 물건이야. 보여줄 수 없어. 이해해줘. 미나의 얼굴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깟 옷장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구세요? 큰형님이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안 보여주시면 말죠. 저도 별 뜻 없었어요. 그냥 형님 쇼핑 노하우 좀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며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나가줘. 나도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해. 저는 거의 그녀를 문 밖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미나는 잠시 서서 증오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침범하려는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화투를 치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냐? 이리 와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또다시 그녀에게 꾸지람과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별 뜻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야식거리 사러 나갔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오려고요. 아주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요. 지훈 씨, 집 좀 잘 부탁해요. 어머니, 동생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재킷과 지갑을 들고 거실을 재빨리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 씨, 시어머니, 미나 모두 제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은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탈출한 것은
저에게 자유롭고 조용한 밤을 선사했지만 그것은 또한 암묵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나와 시어머니가 다른 문제로, 특히 가장 큰 문제인 잠자리 문제로 저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피해 집을 나갔던 그 밤 이후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적어도 아무도 감히 제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녀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파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작년 설 갈등의 정점은 섣달 금음 전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 그리고 민준이는 민준이 방의 1.5m짜리 좁은 침대에서 잘 예정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조카 서연이와 서준이가 잘 수 있도록 접이식 싱글 침대 2개를 더 놓았습니다. 어머니, 안방은 어머니 쓰시라고 정리해뒀어요. 거기서 편하게 주무세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요. 저는 시어머니께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야지. 지훈이도 아내를 아낄 줄 알아야 하고. 제가 민준이 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을 때 아이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2 아이 서연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는 손에 베개와 이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나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저와 남편, 아들이 함께 잘 예정이었던 민준이의 1.5m짜리 침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랑 서준이가 이제 다 커서 서재에 있는 접이식 침대에서 자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동서? 내가 애들 쓰라고 접이식 싱글 침대 2개나 준비해뒀잖아. 안 돼요, 형님. 애들이 큰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익숙해서요. 그리고 애들이 민준이랑 같이 자고 싶어 해요. 재밌게요. 형님, 민준이 침대도 넓잖아요. 서연이랑 서준이 민준이랑 같이 자게 해주세요. 3명이 이 1.5m 침대에서 자면 충분할 거예요. 형님은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시면 편할 거고, 아니면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고요. 미나의 제안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잠자리를 뺏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저까지 방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2 아이 서연이와 서준이는 즉시 제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큰엄마, 저희 민준이 오빠랑 같이 자고 싶어요. 같이 자게 해주세요. 저는 미나의 애원하는 눈빛, 민준이의 슬픈 표정, 그리고 작은 침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나는 계속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시어머니가 개입하게 하고 지훈 씨는 또다시 제게 참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디 있어요? 저는 남편의 지원을 구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니랑 거실에 계세요. 형님, 그냥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요. 미나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최악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자. 동생들한테 자리 양보해줘. 민준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리둥절함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년 설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마지못해 새 아이가 민준이의 작은 침대에서 비좁게 자고 저와 지훈 씨는 바닥에 깐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배열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 제 사생활과 주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후 미나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표정, 마치 방금 곤경에 처했지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녀가 다음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 가득한 작은 소리였습니다. 형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형님이 저희 여기 있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조카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희생과 제가 만들어낸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준이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한마디도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제가 조용해지자 더 큰 연극을 위해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얌전히 자야 한다. 큰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잠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야. 그녀는 민준이 방을 나섰지만 자신의 서재방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잠든 후 지훈 씨가 준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나의 발걸음이 거실에서 멈추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임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울려 퍼지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 관객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미나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기 직전처럼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버님, 형님, 저희가 너무 폐를 끼쳤죠. 정말 죄송해요. 항상 모든 것 위에 화목을 두는 남편 지훈 씨가 즉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다 한 가족인데 폐는 무슨? 아니에요, 아주버님. 그냥 형님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그냥 서연이랑 서준이가 혼자 자기 무서워해서 민준이랑 같이 자면 재밌겠다고 한 건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시면 시원하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침대는 자기 아들 거라서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뻔뻔하다고 하셨어요. 미나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흑백을 바꾸고 제 합리적인 반대를 이기심으로 제 마지못한 양보를 그녀의 강요로 둔갑시켰습니다. 미나는 제가 시어머니께 안방을 내어드리고 자신들 부부를 위해 서재에 접이식 침대를 마련해 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가 조카들이 같이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형님이 조카들 같이 자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애들이 방에 있는 물건 다 망가뜨릴 거라고요. 제가 계속 빌고 빌어서 어차피 한 가족인데 좀 봐달라고 해서야 겨우 그 작은 침대에서 비좁게 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바닥에서 주무셔야 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만 조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았어요. 저는 민준이 방에서 그녀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분노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미나는 정말 연기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조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불쌍한 희생자로 만들었고 반면에 저는
한 뼘의 땅, 침대 하나까지 째째하게 계산하는 고약하고 까다로운 형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즉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곤란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았어, 동서. 내가 이해했어. 내 잘못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자. 저는 이 연극이 끝나면 지훈 씨가 또다시 제게 와서 양보를 구하고 동서를 슬프게 했다고 저를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 설, 저는 그런 거짓과 고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나가 거실을 떠난 지 몇 분 만에 지훈 씨가 민준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를 깔고 우리 세 식구가 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긴 왜 들어왔어요? 잠자리 다 준비됐으니 당신은 나가서 쉬세요. 당신은 가장이잖아요.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더 이상 화내지 마.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너무 난처해. 동서는 동서잖아. 우리한테 많이 양보해줬어. 동서는 동서잖아. 동서는 동서잖아. 동서는 동서잖아. 이제 그냥 자기 애들 좀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양보요? 지훈 씨, 저는 경멸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녀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거 안 보여요? 그녀는 우리 아들 침대를 뺏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못 봤어요? 저는 민준이가 사촌들 틈에 끼어 잠든 작은 침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알아. 내가 불리한 거 알아. 하지만 여보, 내가 결정했어. 그냥 새아이가 같이 자게 두자. 당신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우리 그냥 며칠만 바닥에서 고생하자. 내가 당신 옆에 바싹 붙어 잘게.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일단 화목하게 지내자. 지훈 씨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결정했다. 그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는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단지 어머니와 동생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서 그는 항상 저를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입장에 몰아넣어 자신이 효자이자 관대한 오빠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 눈은 그를 향한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고 동서가 내 화장품을 멋대로 가져가게 놔두고 이제는 동서 비위 맞추려고 아내와 아들을 침대에서 모란의 바닥에서 자게 하는 게 당신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당신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냐고요. 지훈 씨? 지훈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오빠잖아. 동생들한테 양보해야지. 동서가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패 끼치고 싶지 않지만 애들이 혼자 자기 무서워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여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지훈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제 감정과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의 거짓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바닥에서 잘게요. 당신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하지만 지훈 씨, 제 말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2번 다시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웠습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제 옆에 누워 저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그를 피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요. 저는 배신당하고 제 자신의 집에서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작은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위 새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제 옆에 누운 지훈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굴욕감이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끔찍한 설을 당장 끝내겠다고. 저는 바닥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의 거친 숨소리, 천장 선풍기가 도는 소리, 그리고 제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모든 것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나의 이른바 재미로 같이 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들을 편안한 침대에서 재우고 싶었고 제 아들의 사적인 공간을 점령하고 저를 방에서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방 점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침대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내려서서 천천히 민준이의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둑어둑한 어둠 속에서 저는 저를 완전히 깨우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나의 2 아이, 서연이와 서준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장난감 수납장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건을 잘 넣어두라고 당부했던 그 수납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수납장을 열고 커다란 천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 비싸고 새로운 장난감들을 모두 그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동생 서준이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준이에게 사준 원격 조종 자동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 미리 계획된 계산이었습니다. 미나는 단지 자기 아이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제 아들의 장난감을 차지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설을 이용해 자기 아이들이 갖지 못한 물건들을 챙겨가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서미나의 뻔뻔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 연기까지 해가며 한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양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의 아이들은 제 아들 방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니?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2 아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난감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난감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는 겁에 질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지고 놀려고. 가지고 놀 거면 왜 한밤중에 큰 가방에 담아서 챙겨가니?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시켰니? 2 아이는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나, 그녀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제가 그녀의 두 아이와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가방과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제 아이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겁주시는 거예요? 애들 울겠어요. 미나는 큰 소리로 말하며 저의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동서, 저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서연이랑 서준이가 한밤중에 민준이 장난감 가방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나한테 설명해봐. 미나는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가방을 보고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세상에, 애들이 그냥 노는 거잖아요. 형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큰형님이 애들 장난감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구시네요. 애들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거라고? 아니면 네가 내 아이들한테 내 아들 물건 훔치라고 가르친 거니? 동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울고불고 연기해서 나를 양보하게 만들어 놓고 밤이 되니 내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게 해? 이게 내 계산이었지. 동서, 부인하지 마. 미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소란에 깨어난 지훈 씨에게로 돌아서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제 아이들더러 도둑질했다고 해요. 아주버님, 형님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너무 무서워요. 지훈 씨는 방에서 나와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는 공황 상태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 울지 마. 무슨 일인데, 그래? 지훈 씨, 이것 좀 봐요. 이게 바로 방을 뺏은 진짜 목적이라고요.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민준이 장난감을 챙겨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똑똑히 보여요? 당신은 제가 언제까지 참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훈 씨? 저는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그의 대답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깨어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온 가족의 잠을 깨웠다고 저를 책망했고 또다시 며느리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미나와 두 아이를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훈 씨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제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 예매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음력 12월 22일 시댁 식구들이 오기로 한 바로 그날 저는 떠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오전 10시 비행기는 완벽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침 8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마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들 민준이를 위한 왕복 항공권 2장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고향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욕도, 다툼도, 강탈도 없는 평화로운 설을 보낼 것입니다. 표를 예매한 후 저는 예약 코드를 인쇄해 지갑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와 민준이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과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저는 제 모든 화장품, 향수, 보석, 명품 가방을 조심스럽게 챙겨 미리 사둔 미니 금고에 넣었습니다. 단단히 잠갔습니다. 저는 미나가 빌려 쓰거나 챙겨갈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장난감 수납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비싸고 가치 있는 장난감들을 모두 모아 큰 상자에 담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자물쇠로 상자를 잠갔습니다. 저는 제 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만들어낸 혼란을 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제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지훈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는 저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가족 화목이라는 두 글자로 저를 올가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치 그의 계획을 받아들인 척 모든 것을 잊은 척 할 것입니다. 저는 음력 12월 22일까지 하녀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의 인내심, 이번이 마지막 인내심이었습니다. 음력 12월 22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두 모자의 여행을 위한 짐을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7시쯤 지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랑 동생들 마중하러 터미널에 가야 해. 집에 있으면서 청소 좀 더 해줘. 금방 올게. 네, 다녀오세요. 저는 집 청소 다 끝났으니 민준이 데리고 잠깐 놀러 나갔다 올게요. 저는 매우 자연스럽게 말했고 지훈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양보했고 제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침 8시 지훈 씨는 아파트를 떠나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저는 그가 멀리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1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엄마가 외갓집에 설세러 데려다 줄게. 아이는 즉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네, 엄마. 우리 외갓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설을 보낼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모든 자물쇠를 잠그고 지훈 씨에게 어떤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택시를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억울함과 굴욕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에 도착했고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제 야윈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향집에서 즐겁게 첫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왔는데 당신이 없잖아. 어머니랑 동생들도 다 당신 기다리고 있는데. 수화기 넘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공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 저 고향집에 있어요. 민준이랑 같이 설세로 왔어요. 뭐라고? 고향집에 갔다고? 언제 갔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가버리면 집에 있는 어머니랑 동생들 밥은 누가 챙겨? 지훈 씨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책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제가 집에 없어서 그의 가족을 시중들 사람이 없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지훈 씨가 전화 너머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셨습니다. 서방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숙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말 듣게. 수진이랑 민준이는 여기서 설세고 있을 걸세. 자네는 전화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자네 자신에게 물어보게. 왜 수진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했는지. 자네가 남편이고 애아비이면서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 작년 설에 아내가 모욕당하고 고통받게 내버려둔 건 자네가 수진이에게 잘못한 거야. 수학이 넘어 지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수진이가 가버리면 저희 어머니는 누가 챙겨요? 자네 집안일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어. 자네는 수진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 수진이랑 민준이는 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걸세. 더 이상 수진이 귀찮게 하지 말게. 아버지는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전화 너머로 제 이름을 부르려 애쓰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요. 저랑 아들은 고향 집에서 평안한 설을 보낼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위로와 이해가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한 설 연휴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시댁의 속박과 불합리함에서 저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